7월의 서울, 밤 11시. 쏟아지는 장대비가 도심을 집어삼키듯 퍼붓고 있었다. 땅에 닿자마자 튀어오르는 빗방울들이 도시의 빛마저 삼켜버렸다. 유난히 낡고 랄른 우비는 벌써 젖어 몸에 찰싹 붙었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윤하은의 몸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녹슨 오토바이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지친 기계는 마치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듯 낮은 엔진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 배달의 수수료는 5,000원이었고 그것은 내일 어머니 김순자의 혈압약 2알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엔드코트, 조금만 더 버티자. 엔드코트, 하은은 이를 악물었다. 배달지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 단지였다. 서울에서도 상류층만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장소였다.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검정 철문이 마치 성벽처럼 그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한쪽은 따뜻하고 호화로운 샹들리에가 빛나는 세상, 다른 한쪽은 그녀처럼 차갑고 고단한 현실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술에 취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와. 문 열어놨으니까. 무뚝뚝하고 오만한 말투.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살짝 열린 철문 사이로 오토바이를 조심스럽게 끌고 들어갔다. 정원 안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 지붕 아래로 번쩍이는 조명, 비싼 와인,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 그 중심에는 머리를 잿빛으로 염색한 젊은 남자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잔을 돌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백도륜이었다. 이 동네에서 방탕한 재벌 2세로 유명한 인물.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는 악명이 높아 특별히 조심해야 할 손님으로 통했다. 하은은 보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음식을 꺼냈다. 최고급 스테이크 10인분, 그리고 와인 3병. 총 주문 금액은 32만 원을 넘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총 금액은 32만 원입니다. 백도류는 음식을 바를 생각도 없이 하은을 위아래로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맴돌았다. 배달이 왜 이렇게 늦어?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죄송합니다. 폭우로 길이 침수되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헬멧 끝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물에 젖은 신발 위로 뚝뚝.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백도류는 주변 친구들을 보며 조롱하듯 웃었다. 얘들아, 네가 나한테 양해를 바라네. 내가 서비스에 돈을 낸 거지. 변명 들으려고 돈을 낸 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이 들고 있던 음식 봉투를 손으로 쳐버렸다. 젖은 종이 봉투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졌고 음식 용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다. 비싼 스테이크와 소스가 빗물과 섞여 사방으로 튀었다. 하은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고객의 음식은 완전히 망가졌고 백도류는 연기를 하듯 말했다. 어이쿠, 이런.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와.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분명 그가 쳐서 떨어뜨렸는데 모든 책임이 그녀에게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분명히 손님께서 제 손을 치셨습니다.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륜의 얼굴이 굳어졌다.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야. 내가 떨어뜨렸으면 내가 물어내야지. 2배로. 2배요? 응, 음식값, 청소비, 내 기분 망친 값까지. 백도류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냈다. 그는 5만 원권 지폐 한 뭉치를 꺼내더니 하은 앞에서 천천히 흔들었다. 보이지? 난 돈 많아. 근데 너같이 가난한 주제에 뻗대는 거 딱 질색이야. 하은은 장갑 낀 손을 깍 움켜쥐었다. 그 손 아래에는 모두 수련으로 단련된 굳은 살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단 한 번이면, 단 한 동작이면 그는 바닥에 나동그라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춥고 습한 반지하 방에서 그녀가 가져올 약을 기다리며 웅크린 채 누워있을 어머니.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풀었다. 분노는 꿀꺽 삼켜야만 했다. 음식값만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 말에 도르는 박장대소했다. 그는 지폐 뭉치를 흙탕물 웅덩이에 던졌다. 됐어. 적선하는 셈 치자. 주호가. 하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에 젖은 지폐를 하나씩 주워들었다.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눈물은 흘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오토바이를 타고 조용히 사라졌다. 빗물에 젖은 지폐를 품에 안은 채 다음날 아침이 오기 전까지 윤하오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윤하오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젖은 우비를 벗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낡은 형광등 아래 방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였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물에 보러희게 변한 손등 위로 길고 굵은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손목에서 엄지 쪽으로 이어진 흉터는 마치 오래된 균열처럼 피부를 가르고 있었다. 하우는 아무 말 없이 그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7해 전의 기억이 마치 비에 젖은 필름처럼 서서히 떠올랐다. 그때의 윤하은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 구청체육관 태권도부의 에이스,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었고 감독은 늘 그녀를 두고 국가대표 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매일같이 도복을 입고 땀에 젖어 훈련했다. 힘들어도 웃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 그날도 비가 왔다. 지금처럼 여름의 비는 아니었지만 늦가을의 차가운 빗줄기가 골목을 적시고 있었다. 훈련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재개발 구역 근처에서 거친 욕설과 돈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오는 망설였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골목 안쪽에는 대여섯 명의 불량배들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남자는 벽에 몰린 채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고 이미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새 파이프를 들고 위협하듯 휘둘렀다. 돈 다 내놔. 아니면 오늘 여기서 끝이야. 그 순간 하운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만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불량배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최고 작은 여학생이 도복 차림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애새끼가 정의감에 불탔네. 하운은 아무 말 없이 바람막이를 벗어 던졌다. 하얀 도복이 빛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자세를 낮췄다. 그 순간 수련장에서 수천 번 반복했던 동작들이 몸에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첫 번째 공격은 피했고 두 번째는 다리 걸기로 넘어뜨렸다. 세 번째는 손날치기로 급소를 정확히 쳤다. 불량배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숫자가 많았다. 방심한 순간 뒤에서 새 파이프가 휘둘러졌다. 위험을 느낀 하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남자를 감싸 안았다. 오른팔을 들어 막는 순간 뼈를 파고드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 뒤돌려차기를 날렸다. 공격하던 남자는 그대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다. 피를 본 불량배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뿔뿔이 흩어졌다. 골목에는 다시 빗소리만 남았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하운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안도, 그리고 깊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으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병원에 가야 해요. 그가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감싸려는 순간 하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하은아, 아직 안 들어왔니? 배가 너무 아프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따라 유난히 통증이 심하다고 했던 어머니. 병원비 걱정에 늘 약도 반으로 쪼개두시던 모습이 떠올랐다. 괜찮아요. 하은은 남자의 손을 밀어냈다. 병원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피가 흐르는 팔을 바람막이로 감싸준 채 자전거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서 남자가 무언가를 외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다. 상처는 깊었고 회복은 더뎠다. 손등의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다. 투석이 시작되었고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하은은 도복을 옷장 깊숙이 넣었다. 태권도장은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꿈을 꾸는 것은 사치였다. 살아야 했고 어머니를 지켜야 했다. 그렇게 윤하은은 조금씩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웠다. 잘못하지 않아도 사과하는 법을 배웠고 억울해도 참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 흉터는 여전히 손등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장갑을 다시 끼웠다. 그 흉터를 가리는 것은 과거의 자신을 가리는 일이기도 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얕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은 조용히 일어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나뉘어 있었지만 잠든 표정은 평온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엄마.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윤하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윤하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손등의 흉터는 습기를 머금고 욱신거렸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약봉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다음 진료 예약일은 4월 뒤였다. 돈이 없으면 낙도, 진료도, 치료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방을 나섰다.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며 하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제는 참았으니까 오늘은 아무 일 없겠지. 그러나 아무 일 없는 하루는 그녀에게 좀처럼 허락되지 않았다. 점심 무렵 앱을 통해 한 건이 고액 주문이 들어왔다. 발신지는 다시 한번 한남동. 이번에는 한 저택이 아닌 공원이었다. 받는 사람은 백도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하은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무시하고 다른 배달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수료는 무려 3만 원. 지금 그녀에게는 거절할 선택지가 없었다. 공원 한가운데 있는 정자에는 백도윤과 그의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주변에는 고급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대형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하은이 도착하자 도류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반기듯 소리쳤다. 왔네, 전설의 배달 기사님. 그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음식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번 주문은 일반적인 도시락이 아니라 대형 케이크였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하얀 케이크를 꺼내 정자 위에 놓았다. 자, 생일 파티 시작이다. 도류는 장난스럽게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생일 파티요. 내 생일은 아니지만 너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지 않나. 내가 우리 도련님 손에 음식값 대신 교훈을 배운 날. 그는 다시 한번 웃었다.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도류는 케이크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거 내가 먹어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기념으로 영상도 남겨주고 싶어. 하은은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흰색 크림에 초가 하나 꽂힌 보기엔 평범한 케이크였다. 그러나 이 자리는 평범하지 않았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도구였고 생일이 아니라 희롱이었다. 얘 안 먹어. 공짜야. 너희 같은 사람은 공짜 좋아하잖아. 도륜의 말에 친구들이 다시 웃었다.
카메라는 이미 녹화를 시작했고 배경에는 비웃음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하우는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삼키듯 고개를 숙이고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케이크의 냉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고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단맛은 없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식도 깊숙한 곳까지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표정 좋아. 딱이다. 카메라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도류는 박수를 치며 말했다. 역시 방송 나가도 되겠다. 가장 낮은 곳에서 먹는 생일 케이크. 어때? 제목 괜찮지? 하우는 조용히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케이크 조각을 남김없이 삼킨 뒤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습니까? 그녀의 말에 도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수고했어. 아, 여기 내 일당. 그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하운의 발밑에 던졌다. 지폐는 바람에 흩날리며 잔디밭에 흩어졌다. 하운은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돈을 주워 담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무표정했다. 마음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해야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다. 오토바이에 올라탄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출발했다. 손에 쥔 1,000원짜리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날 밤 반지하로 돌아온 하은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머니는 잠든 상태였고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끈 채 벽에 등을 기대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손등을 바라보았다. 흉터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오늘은 장갑도 벗지 않았다. 벗으면 또 어제처럼 기억이 떠오를까봐. 그녀는 눈을 감았다. 도륜의 얼굴, 그 웃음, 친구들의 조롱, 카메라의 렌즈, 바람에 흩날리던 지폐들.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곧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녀 자신에게 던지는 도전이자 경고였다.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분노가 터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르나은은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왔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을 해야 했고 그 얼굴을 유지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했다. 김순자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늘도 마늘 까는 일 조금 했어. 손은 좀 아팠지만 괜찮아.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지. 비 오는 날엔 조심해야 해. 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며칠째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깊어지고 있었다. 밤마다 들리는 숨소리는 일정하지 않았고 가끔은 숨이 막히는 듯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다. 하우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고 조용히 이불을 걷어 올려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해야 하는 밤들이 이어졌다. 그날 오후 하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을 마쳤다. 앱에 뜬 주문이 잠시 끊긴 덕분이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마침 다음 달 월세를 미리 당겨 쓴 탓에 통장은 비어 있었지만 남은 돈으로 삼계탕 하나를 샀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다. 골목 입구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걸어 들어갔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하은은 발걸음을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 찌그러지는 소리,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숨을 고르는 소리. 하은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 김순자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평소 마늘을 까던 자리였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는 마늘도 바구니도 없었다. 대신 낡은 비닐 자루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찌그러진 캔과 플라스틱 병들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캔을 하나 집어 찌그러뜨릴 때마다 숨이 가쁘게 올라왔다. 허리를 펼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졌고 이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하운이 기억하던 어머니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순간 하운의 시야가 흔들렸다. 마늘 까서 번 돈이라고 했던 것들, 손이 좀 아파서 늦었다고 했던 날들, 바람을 쐬고 왔다며 웃던 저녁들, 그 모든 말들이 이 장문 하나로 무너졌다. 하운은 문을 열지 않았다. 소리내어 숨을 쉬지도 못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그 감정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를 꽉 깨물었다. 지금 들어가면 어머니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신이 짐이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건 병보다 더 큰 상처였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계단 위로 올라와 하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삼계탕 봉지는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놓였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울면 안 됐다. 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내가 더 잘 벌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만 맴돌았다. 잠시 후 그녀는 일부러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다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마치 이제 막 집에 돌아온 것처럼. 엄마, 저 왔어요. 문 안쪽에서 허둥대는 소리가 들렸다. 자루를 끌어당기는 소리, 병이 부딪히는 소리, 급히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내는 소리.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보았다. 어머니의 손등에 남은 검은 얼룩, 소매 아래 숨겨진 멍자국, 그리고 아직 가라앉지 않은 숨.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하은은 삼계탕 봉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엄마 좋아하는 거 사왔어요. 어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기뻐하는 빛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다. 이런 건 돈 아까워. 너나 잘 먹지. 엄마가 건강해야 저도 일하죠.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진심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기도 했다. 하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몸을 갈아 넣고 있다는 사실을.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삼계탕을 먹는 동안 하은은 한 숟가락도 들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 굳은 살, 그리고 말하지 않은 고통.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하은은 조심스럽게 비닐 자루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에서 구겨진 5,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다. 냄새가 배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다. 하은은 그 돈을 펴서 오래 바라보았다. 엄마.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처음으로 참지 않고 울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울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어야 한다고. 윤하은은 5,000원짜리를 지갑에 넣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잊지 않기 위한 약속. 반드시 끝내겠다는 약속.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잠들지 않았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인지 르나은의 눈 밑에는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를 쉬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하은은 어머니가 눈치채지 않도록 늘 웃는 얼굴을 연습했고 장갑으로 손의 흉터를 감췄다. 그 모든 숨김은 하루를 버티기 위한 방어였다. 그날도 하은은 새벽부터 앱을 켜고 배달을 시작했다. 오토바이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듯 요란한 소리를 냈고 하은은 그 소음을 견디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후 무렵 특이한 주문이 들어왔다. 수취인은 회사 법인 명의였고 배달지는 강남 중심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A1 타워였다. 대부분의 배달 기사들은 그곳을 거렸다. 출입 절차가 복잡하고 경비가 까다롭기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수료는 평소의 3배였다.
하우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 버튼을 눌렀다. A1 타워 앞에 도착하자 거물의 위압감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여관, 정돈된 정원, 반짝이는 로비. 그 어느 곳 하나 그녀가 속한 세계와는 다 있지 않은 듯 보였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임원 전용 회의실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정적과 깨끗한 공기,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안에서 걸어 나왔다. 검은색 수트를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단정한 머리카락과 또렷한 이목구비를 지닌 30 언저리의 젊은 남성이었다. 그러나 하은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멎을 듯 멈췄다. 그 얼굴, 잊을 수 없는 얼굴. 그는 윤하은이 7해 전 새 파이프를 맞고도 끝내 지켜냈던 남자였다. 그 또한 그녀를 보자마자 잠시 멈칫했다. 당황스러움보다는 오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곧 말을 건넸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하은은 눈을 피했다. 손에 쥔 배달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주문하신 서류입니다. 확인 후 사인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어딘가 낯익은 장면을 떠올리려 애쓰는 듯한 눈빛이었다. 정말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인사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녀는 최대한 빠르게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걸음은 침착했지만 심장은 고장난 시계처럼 빠르게 뛰었다. 혹시 그가 알아챘을까? 기억하고 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하은은 뒷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설마 그의 이름도 신분도 몰랐던 그날. 다만 얼굴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절박한 눈빛, 그녀를 붙잡으려 했던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쳤던 기다려 라는 목소리.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왔다. 오토바이에 올라탔지만 손이 떨려 시동이 쉽게 걸리지 않았다. 겨우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선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다. 그가 왜 그 건물에 있었을까? 단순한 직원일 리는 없었다. A1 타워는 대기업 제2그룹의 본사였고 42층은 최고 경영진의 공간이었다. 그의 외모나 태도, 주변의 반응을 보면 그가 단순한 임원은 아닐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그녀를 찾아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감정은 이성과 달랐다. 지금 그를 마주하는 건 위험했다. 어머니에게, 현재의 삶에 그녀가 쌓아온 모든 침묵의 금이 갈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말없이 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방 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손등의 흉터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도 이 흉터를 기억할지도 모른다. 하은은 조용히 장갑을 꺼내 들었다. 낡고 빛바랜 장갑, 늘 그녀의 과거를 감춰주던 방패.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그 장갑을 다시 끼기가 망설여졌다.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도륜의 비웃음과는 전혀 다른 진심 어린 혼란과 기억을 되짚는 그 눈빛은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은 하은이 오랫동안 피하고 있었던 물음이기도 했다. 며칠 동안 윤하은은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지냈다. A1 타워에서 마주친 남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다. 그가 누구든 그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날도 그 시간도 다시 떠올릴 필요는 없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티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하은은 배달 앱을 통해 이상한 주문을 하나 받았다. 위치는 서울 외곽의 폐창고. 상품은 고급 도시락과 주류.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높았다. 보통의 기사들이라면 의심부터 햇을 털었지만 하은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병원 진료비 청구서가 그날 도착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약을 절반으로 나눠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후 그녀는 폐창고에 도착했다. 장소는 공장 단지 한쪽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었고 내부는 이미 방치된 지 오래된 듯 덩굴과 녹이 가득했다. 배달 요청자는 엔드코트, 직접 전달 엔드코트를 요구했고 창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내부가 드러났다. 형광등 몇 개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먼지 낀 바닥은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거기다 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백도융. 하온의 눈이 어둠 속에 익숙해지자 창고 안쪽에 그와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모두 낯익은 얼굴이었다. 도륜의 친구들, 파티에서 그녀를 조롱하던 이들. 하온은 직감했다. 이것은 배달이 아니라 더디였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륜은 느긋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왔다. 손에는 맥주캔이 들려 있었고 몸짓에는 여유로움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참 재밌는 존재 같아서. 저 그냥 갈게요. 하온이 돌아서려 하자 한 남자가 문을 닫아버렸다. 창고 안은 더 어두워졌다. 무언의 위협이 공기 중에 흘렀다. 하온은 몸을 낮추며 물었다. 뭐 하려는 겁니까? 도륜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냥 장난이야. 널 유명하게 만들어줄 기회랄까. 이번엔 카메라맨도 2명이나 데려왔거든. 그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실시간 중계 앱이 켜져 있었고 몇백 명의 시청자가 이미 접속 중이었다. 시작하지. 순간 한 남자가 뒤에서 하운을 붙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운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그의 팔을 비틀고 뒤로 던졌다. 남자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며 돈탁한 소리를 냈다. 도륜은 놀란 눈으로 외쳤다. 아, 진짜 건드리지 말랬잖아. 하지만 이미 상황은 바뀌고 있었다. 또 다른 남자가 철파이프를 들고 달려왔고 하운은 그것을 피해 옆으로 굴렀다. 먼지가 날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몸이 본능처럼 움직였다. 수련했던 기술들이 잊고 지냈던 몸의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다. 하운은 낮게 자세를 잡고 그의 무릎을 찼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그 남자를 넘어 그녀는 도륜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내가 진짜 모습이나. 하은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조롱했다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도륜은 이를 안 물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은은 한순간 주저했다. 이 상황에서 그를 다치게 하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뒤에서 또 다른 남자가 무기를 들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선택은 없었다. 하운은 도륜의 주먹을 피하고 그대로 그의 가슴팍을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고 뒤에서 다가오던 남자의 손목을 잡고 단숨에 바닥으로 눕혔다. 철파이프가 그녀의 발밑에 떨어졌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다시 열렸다. 그만하세요. 낯익은 목소리. A1 타워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 이재현이었다. 그가 보안요원과 함께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넓게 뜨였고 하은을 본 순간 경악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도륜은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은 친구들은 허둥지둥 도망쳤다. 이재현은 하은 앞에 서서 말했다. 지금 바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은은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아뇨, 그냥 보내주세요. 이런 인간들, 경찰도 귀찮아할 겁니다. 그 말에 이재현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침묵 끝에 꺼내든 고요한 단단함이 있을 뿐이었다. 창고 사건 이후 류나요는 며칠 동안 일을 쉬었다. 아니, 쉴 수밖에 없었다.
온몸은 타박상과 근육통으로 가득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멍들어 있었다. 이재현이 불러온 보안의원 덕분에 도륜 일당은 더 이상 추적해오지 못했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하은은 창고에서 돌아온 직후 손수 정리한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는 그저 고장난 오토바이를 수리하느라 늦었다고 둘러댔다. 어머니는 더 캐묻지 않았다. 그 눈빛엔 이미 짐작이 담겨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애써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틀 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폭력적인 배달기사, 대낮에 남성 폭행 영상. 썸네일에는 윤하은의 얼굴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고 영상에는 창고에서의 장면 일부가 편집되어 담겨 있었다. 영상은 누군가 도륜 측에서 찍어둔 것이었다. 하은이 남자들을 제압하는 순간만을 과장되게 편집해 마치 그녀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왜곡돼 있었다. 도륜은 영상 아래 익명의 계정으로 공격당한 피해자로 등장했다. 요즘 배달기사들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모두 유단자라면서 일반인을 이렇게 때려도 되나요? 여자가 남자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늘어났다. 일부는 하은을 옹호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사실관계를 모른 채 자극적인 제목과 영상에 휘둘렸다. 몇몇 언론은 불법 모두 유단자, 폭력성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그녀를 기사화했다. 하은은 자신의 얼굴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것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어떤 반론도 허락되지 않는 세상. 진실보다 자극이 먼저인 구조.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담요를 뒤집었었다. 세상이 점점 숨쉴 곳을 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사흘 후 또 다른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이번엔 정면에서 찍힌 고화질 영상이었다. 창고 안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담겨 있었고 하은이 도륜의 일행에게 먼저 위협당했고 정당방위로 반응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영상 말미에는 도륜이 이걸로 방송 한번 해보자는 말까지 담겨 있었다. 업로드자는 이재이이치라는 계정 이재현이었다. 그는 영상과 함께 짧은 글을 남겼다. 진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그 진실을 꺼내 보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댓글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이걸 보고도 비난하는 사람은 양심 없는 거다.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킨 거다. 윤하은,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의심도 피어났다. 왜 이제야 영상이 올라왔을까? 이재현이 윤하은을 안다고 뭔가 관계 있는 거 아나? 설마 둘이 사귀는 건가? 하은은 그 댓글들을 보며 또 다른 공포를 느꼈다. 세상은 그녀를 올려놓는 동시에 또다시 낙인 찍으려 했다. 그 어떤 선택도, 그 어떤 반응도 쉽게 오해되고 예고됐다. 그날 저녁, 이재현이 반지하 집 앞을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하은은 결국 문을 열었다. 영상, 당신이 올린 거 맞죠? 하은의 물음에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지켜야 했어요. 그날, 7해 전에도, 지금도. 에요. 이재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당신이 날 구해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난 그때 도망만 치던 사람이었고 당신은 싸웠어요. 그리고 오늘도 당신은 혼자 싸웠죠. 하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어떤 의미도 부여되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싶었고 어떤 전설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당신이 뭘 하든 난 도울 겁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지금은 누군가 옆에 서 있어야 하니까. 그 말에 하은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어떤 동정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빚을 갚겠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처음으로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세상이 뒤흔들렸고
자신이 어쩌면 더는 숨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목소리를 낼 시간이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하고 자신을 설명해야 할 시간.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세상 앞에 나설 준비를 하겠다고. 인터넷은 윤하은의 이름으로 가득 찼다. 실시간 검색어, 영상 조회수, 기사 헤드라인, 각종 커뮤니티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정의로운 배달기사, 여성 무도 유단자, 갑질에 맞선 시민 영웅이라 불렀다. 몇몇 언론은 그녀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방송 출연 섭외도 이어졌다. 하지만 하은은 아무 데도 나가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침묵해야 할 것 같았다. 스스로를 설명하면 할수록 그 말들은 또 다른 이야기로 편집될 것 같았다. 세상은 진실보다 서사를 좋아했다. 불쌍한 피해자이거나 통쾌한 영웅.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서사도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멈추지 않았다. 한 언론사에서 그녀를 주제로 한 특집 기획을 준비했다. 제목은 침묵의 얼굴, 윤하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창구 사건의 전말, 모두 유단자였던 이력까지 모두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은은 촬영을 거절했지만 이미 편집은 시작된 후였다. 제보자라며 나타난 사람들 중엔 과거 도장에서 그녀와 함께 수련했던 사람도 있었다. 방송 당일 밤, 하은은 어머니와 함께 TV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괜찮겠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도망 안 칠 거예요. 방송이 시작됐다. 화면에는 하은이 도장에서 열심히 수련하는 모습, 재개발 지역에서 싸웠던 목격자의 증언, 창구에서 촬영된 진실 영상, 그리고 이재현의 짧은 인터뷰까지 담겨 있었다. 이재현은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침묵으로 모든 걸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그 침묵을 강요한 사회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인터넷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이런 사람이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는 게 부끄럽다. 세상에 윤하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이재현, 진짜 남자다. 둘이 사귀는 거 맞네. 남자가 없었으면 아직도 묻혔을 거다. 하은은 그 마지막 댓글에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세상은 여전히 개인의 이야기를 누군가의 시혜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하은은 정장을 입고 진심복지재단이 주최하는 토론 포럼에 참석했다. 주제는 노동과 인간 존엄, 사회적 약자의 발언권. 그녀는 처음엔 단순히 방청객으로 초청받았지만 토론자 중 한 명이 갑작스레 불참하면서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사회자는 그녀를 소개하며 말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는 주체로서 윤하은 씨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조명이 비추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수십 개의 눈이 마치 해부하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손등의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러나 이내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침묵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순간을 겪었을 뿐입니다. 장례는 조용해졌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제가 용감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전 오랫동안 겁이 많았습니다. 입을 열면 잃을 것이 많을까 봐 눈을 맞추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예면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더니 그들이 제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더군요. 피해자, 영웅, 불쌍한 아이, 불온한 유단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이름을 말하려고 나왔습니다. 제 이름은 윤하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가난하고 아프고 분노하지만 여전히 인간입니다. 잠깐의 정적 뒤 누군가 조심스레 박수를 쳤다. 곧 장례를 가르메우는 박수가 이어졌고 하은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포럼이 끝난 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기자, 사회운동가, 학생, 청년 노동자들.
어떤 이는 말없이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당신 덕분에 오늘을 버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오래 기억한 사람은 한 초등학생이었다. 평범한 교복 차림의 소녀. 그녀는 하운에게 작은 메모지를 내밀었다. 저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무서워도 해볼게요. 하운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는 오래전 자신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하운은 어머니의 곁에서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릴 적 도장에서 다시 뛰고 있었고,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구겨진 도복은 하얗게 펴졌고, 손등의 흉터는 서서히 빛으로 지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의미는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 그 흉터는 침묵이 아닌 시작의 증거였다. 포럼 이후 윤하은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는 그녀를 침묵을 깬 상징이라 칭했고 각종 강연과 인터뷰 요청이 밀려들었다. 사회운동 단체는 그녀를 차세대 대표 목소리로 추켜세웠고 대중은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계산대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맞지? 뉴스에 나왔던. 그 목소리는 비난이 아닌 존중이었다. 하지만 그 속삭임조차 하운에겐 낯설었다. 익숙하지 않은 시선, 가분한 기대, 그리고 갑작스러운 역할. 그녀는 여전히 같은 골목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악의 유지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현실보다 훨씬 더 큰 인물로 상상했다. 그리고 그 상상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포럼 일주일 후 한 커뮤니티에 익명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윤하은, 가런 진짜 피해자인가? 글쓴이는 하은이 과거의 국가대표 후보였던 사실을 거론하며 모두 유단자로서 일반인을 상대로 과잉방어를 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닌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과거 도장에서 기합을 세계조 후배들이 무서워했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얼핏 보면 허술한 이야기였지만 반응은 달랐다. 그러게 너무 띄워줄 필요 없다 했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 너무 연기 잘하더라. 유단자가 민간인을 때렸다. 그게 정당방위라고. 이재현은 즉시 반박글을 올렸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 역시 해명했지만 이미 윤하은이라는 이름은 또 한 번 인터넷 재판대에 올랐다. 그녀는 어느새 거짓 영웅, 폭력 유단자,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하운은 그 댓글들을 보며 또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예전처럼 침묵이 방어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사람들은 역시 인정한 거네라며 손가락질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아,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세상에서 굳이. 하은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손등의 흉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는 물러서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날 밤, 그녀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따로 미디어를 초청하지도 누군가의 대본을 쓰지도 않았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의 조그만 회의실에 카메라 하나만 놓고 그녀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완벽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의 영웅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오래 참아왔던 사람이고 침묵이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 침묵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유단자가 민간인을 제압한 것이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훈련받은 사람이었고 위협에 대응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 자신을, 내 이름을, 그리고 내가 참아온 삶으로. 기자회견 영상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거센 반박도 없었고 뜨거운 환호도 없었다. 다만 몇몇 사람들만이 고요한 지지의 댓글을 남겼다. 이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바뀐 거다. 내가 저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싸웠을 것 같다.
세상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다. 이재현은 영상 마지막 장면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다.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내려놓는 하은의 손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동작은 무엇보다 단단해 보였다. 며칠 후 폭로글을 쓴 익명의 계정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뉴스가 떴다. 경찰 조사 결과 글쓴이는 백도윤과 연관된 제3자였다. 진실은 다시 한번 드러났지만 대중의 관심은 이미 다른 화제로 옮겨가고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일상을 되찾았다. 인터뷰 요청은 줄었고 비난도 줄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녀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더는 누군가의 박수에 의지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침묵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매일 오토바이를 탔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밤이면 스스로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보았다. 은하은. 그 이름은 이제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었다. 충분히 그 자체로 존재의 증명이었다. 봄이 왔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이 더 길어졌고 골목길엔 이름 모를 꽃들이 조용히 피기 시작했다. 윤하은은 작은 화분을 하나 들고 골목 어귀에 섰다. 오래된 벽 틈, 금이 간 콘크리트 바닥에 조심스럽게 흙을 부었다.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는 자투리 공간이지만 그녀에겐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씨앗을 심었다. 손끝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더는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장갑은 이제 일할 때만 쓰는 도구일 뿐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시간은 흘렀다. 대중의 관심은 식었고 뉴스 속 이름들도 바뀌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고단했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점심엔 마트 일을 도우며 저녁엔 복지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자기 방어 수업을 가르쳤다. 누구는 그녀에게 다시 그렇게 평범하게 사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평범함이야말로 스스로 되찾은 가장 값진 것이었다. 어느 날 청소년 수업이 끝난 뒤 한 소녀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무서울 땐 어떻게 해야 해요? 말도 안 통하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을 때요. 하은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한때 가졌던 불안과 분노,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럴 땐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한테 먼저 말해줘. 나는 무서운 게 아니라 아직 말할 힘을 찾고 있는 중이야라고. 그 말에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서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다음엔 한 걸음만 더 가면 돼. 너의 이름을 내는 첫 걸음. 그녀는 알았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 중 하나라는 걸. 같은 시기 이재현은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떠나기 전 그는 다시 하은을 찾아왔다. 그들은 오랜만에 한강변에 나란히 앉았다.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죠. 응, 그리고 당신도 이제 내게서 벗어나요. 그 말에 이재현은 웃었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됐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멀리 떠나는 배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도 당신 삶을 살아가길.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삶에서 천천히 멀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마치 과거의 어느 계절처럼 존재는 희미해졌지만 의미는 선명히 남아 있었다. 봄이 깊어질 무렵 하은은 골목 입구에 심었던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을 발견했다. 작고 여린 줄기 하나가 벽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손을 뻗었다. 줄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버텼구나. 잘했어. 그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그녀는 안다. 언젠가 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런 곳에서도 꽃이 피네. 하지만 그녀는 더 깊이 알고 있었다. 꽃은 이런 곳이기 때문에 피어난다는 걸. 금이 간 땅이기에 뿌리를 내리고 낮은 곳이기에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누군가의 발길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걸. 그것이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방식이었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문을 타고 들어온 봄바람이 방 안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너 아직도 두려워?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두렵지 않은 날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덧붙였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으니까요. 반지하의 작은 창 너머로 하늘이 열려 있었다. 그 하늘 아래 누군가는 여전히 싸우고 있을 것이다. 침묵하고 있을 것이다. 주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 또한 알게 되리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꽃은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꽃은 누구보다 단단하다는 것을.